호야 학생 지난번에도 만났는데 오늘 또 갑자기 또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번에 네. 참여연 선거가 그렇죠. 열렸잖아요. 일본 참여연 선거. 근데 개헌 발의에 실패했다고 예. 들었어요. 예. 이게 한일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일본은 양원제예요. 아. 한국은 국회가 하나지만 네. 미국은 상원 하원이 있고 일본은 중의원 하원이 참여원이 있는데 어저께 한 건 참여원 선거였죠. 그래서 참여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소속된 자민당과 그 공동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넘어서 일단 선거는 승리를 했지만 일본은 모든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반은 넘었지만 3분의 1 넘었다. 못 넘었다. 그래서 개헌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계속 개헌 시도를 하겠죠.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어찌됐든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까지 넘어섰으면 상당히 강경하게 한국에 대해서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무역 전쟁 그리고 곧 이번 주 안으로 발의를 할 백색 리스트 제외. 백색 리스트라는 거는 일본이 주로 선진국들하고 무역을 할 때 검사를 간략하게 해서 패스트 트랙 빨리 통과시켜주는 그 리스트를 백색 리스트라고 하는데 난리가 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 지금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오잖아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한일 무역 전쟁이 한미일 군사 동맹, 외교 동맹, 특히 중국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본격적인 중재와 협상 권유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태는 크게 악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빌린 돈이 20조나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금융 전쟁으로까지 번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97년 IMF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도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많이 빼갔어요. 근데 진짜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크게 뭐 비상사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일본 돈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돈은 약 52조 원. 그중에 우리 은행 있잖아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등이 빌려서 쓴 돈이 한 20조 조금 넘는 수준. 나머지는 뭐 일본 기업이나 개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13조 등등의 다양한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 52조 가운데 20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냐? 그거는 아마 국제 관례상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거에 얽혀 있는 이 국제 금융 시장에 얽혀 있는 다양한 돈줄들이 한일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이 미국을 거쳐 들어온 돈도 있고 또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돈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빼가기가 그렇게 돼 있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IMF 금융위기 때 외환보이고 외환위기가 발생한 그해 12월 말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이고 달러 보이고가 39억 달러. 근데 지금은 4천억 달러니까 얼마죠? 100배? 네, 100배. 예. 100배 넘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비상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고에 넣는 그 달러가 4천억쯤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그만큼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4천억 돌파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다양한 해외 채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금융기관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일본이 빠지면 중국 금융기관이 빌릴 수도 있고 빠진 돈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거를 계기로 한국의 국민들이나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에 혹시 방만한 점이 없었는지 또 혹시 뭐랄까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지 어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창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역 전쟁이 아베 총리 이후의 총리까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일 관계는 아시다시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불행한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는데 일제 식민지 지배가 아마 결정적으로 한일 역사에 불행을 했죠. 그때 일본에는 한국을 발판으로 대동아 공영권, 아시아를 일본의 식민지로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도 평화주의자와 전쟁주의가 공존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는 상대적으로 아베 총리의 그 외가 쪽이 전쟁주의자예요. 아 진짜요? 기시 노부스케라고 누군가요? 그 일본의 1951년 미 군정이 주도한 전쟁 전범 재판에서 전범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기여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를 깬 사람들을 전범,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는데 아베 총리의 저 외할아버지가 바로 기시 노부스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베는 자기 친 아버지가 아베 신따로라고 외교부 장관했어요. 외상. 진짜요? 상당히 명문가예요. 아버지 아베 신따로는 외상인데 평화주의자야. 근데 외할아버지는 전쟁주의자야. 그래서 아베는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그 외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의 평화주의자와 전쟁주의자 간의 갈등에서 오는 것이 결국은 전 세계 나아가 좁혀서는 한국과의 외교적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아베 총리가 강력한 전쟁주의자를 표방하는 그룹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아마 아베 총리가 아닌 다음 총리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 또 한일 관계가 유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일본의 경제를 살려놓은 것도 있고 또 북한 핵 문제도 있고 또 중국이 이미 일본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이러한 대외적인 요소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총리를 계속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아베 총리가 3연임을 했는데 4연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에 총리를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 벌써 몇 7년. 년이죠? 7년이요. 7년이 됐잖아요. 네. 한국 대통령 5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벌써 지금 7년이요. 그럼 또 하면 거의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 임기가 10년이에요. 그럼 아베 총리가 앞으로도 거의 10년 가까운 거라니까. 일본 역사상 아주 드문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격돌하고 북핵이 불거지고 중국이 더 승승장구하면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하거든요. 양국 관계의 경제력과 그 다음에 국제 위상 또 군사력 등의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동북아에서 좀 초조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러한 것들을 설린 우호로 포용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움직여야지 지나치게 자극하는 거는 일본의 전쟁주의자들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베 총리는 2006년에도 총리를 1년 하다가 밀려났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랬어요. 왜요? 그때 뭐 좀 경제 실정을 했죠. 그때 그래서 아베 총리가 강한 엔화 정책을 했는데 그때는 환율 정책이 실패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총리에서 도중 하차를 했어요. 그래서 아베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아베 총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그 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살아계셨을 때 2005년에 관방장관을 하면서 일본과 북한 그 외교 협상에도 가서 직접 그 북한 수뇌부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그 담판이 깨졌어요. 깨지는 거를 직접 아베 총리가 그 당시 관방장관으로서 회담에 배석을 해가지고 배석을 해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 이런 것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서 아베 총리는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기시 노부스기의 외손자 또 일본의 평화주의자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의 아들, 그리고 또 관방장관을 하면서 북한과 외교협상을 했던 전력, 그리고 환율 정책을 실패해서 1년 만에 총리에서 쫓겨난 그러한 전력들을 복합적으로 봐야지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신중하고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청와대의 그 모든 정책을 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신 분. 김상조. 네.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얘기예요. 학자 출신이지만 상당히 브라이트하시고 현실적 감각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 얘기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땡큐 아베. 아베가 고맙다. 아베 바로 무역 전쟁이 한국이 대기업 위주로 재벌 위주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잘못된 그 구습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당장 힘은 들겠죠. 그렇죠. 뭐 반도체 생산하는 거 어렵고 또 뭐 수출이 줄고 이미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줄고 있죠. 하지만 차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이 공생 관계가 아니고 이 기생 관계랄까요? 약간 지배하는 관계였는데 앞으로는 서로 기술 개발에 그리고 일본 소재 부품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한국이 누구 도움도 없이 독립된 경제 산업 생산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우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그 경제적인 어떤 고위 전문가들 중에서 특히 저도 개인 자신이면 땡큐 아베라고도 할 수 있죠. 세상 모든 일은 좋은 일도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따로따로 오질 않아요. 같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땡큐 아베라는 것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네. WTO라고 세계무역기구 알죠?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는 그야말로 공정 자유무역을 표방해서 미국 주도로 만든 거예요. 그거 보고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마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세계무역기구 일반 이사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이제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정책이 자유무역,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WTO 체제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료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통상부의 신통상 전략실장이 참석을 하고 일본에서는 외무성의 경제국장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참석을 해서 두 사람이 하는데 164개 회원국들 앞에서 양쪽의 입장을 설명을 하면 그쪽에서 표결이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권고안을 내게 되죠. 이번에 WTO 행사를 통해서 이런 무역 전쟁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이나 국제 조약은 권고 정도가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본이나 한국이 164개국이 있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한 그 권고한 사항을 어기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WTO는 아까 또 얘기한 대로 세계 자유무역을 위해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쪽보다는 한국 쪽의 입장을 좀 고려한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군사적 전쟁보다는 경제적 전쟁. 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잘 알죠. 그 사이버 전쟁. 이러기 때문에 경제 지식과 AI를 비롯한 IT 기술과 지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잘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 우리 호위 학생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10대, 20대 학생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되게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